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 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더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간병 내가 다 했잖아.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래도 유산은 반반이야? 그게 형제야?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야 진짜 형제 자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프로필조차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 다치고 스트레스 받아온 분들에겐 이 영상이 분명히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부모 병간호, 유산 정리, 자식, 비교, 옛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지면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이번 영상은 형제 자매가 왜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열과 역할이 평생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 나이 들어도 언제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역할과 비교, 기대와 서운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 깊은 갈등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책임감 있는 마지로, 막내는 응석바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역할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늘 큰딸 몫이고 명절상 차리는 일도 당연히 누나 몫입니다. 막내는 넌 아직 애야라는 말에 평생 철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남은 뭐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젊었을 땐 참고 넘겼지만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면 이 역할은 짐이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남보다 더 남이 됩니다. 심지어 형제끼리 돈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 유산 분배, 간병비 부담, 제사 참여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쌓인 감정은 폭발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야 할 사이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냐며 평가하고 공격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76세 이재호 씨는 외동딸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무려 5. 어릴 땐 북적이고 정 많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얽히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돌보던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겼고 이걸 알게 된 형제들은 한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챙긴 거잖아. 우린 부모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넌 왜 다 가져가? 처음엔 말싸움이었고 점점 큰형과 막내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 제삿날에도 제각각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단체방도 없어졌고 사소한 안부 전화조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둘째 형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어릴 때 나 아프다고 너희가 손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이젠 남보다 더 낯설다. 결국 그는 형제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이재호 씨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땐 친구 같지만 나이 들면 낯선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 속 사람으로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픈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는 남보다 더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이이지만 바로 그 기억이 노년에는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제 자매라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보다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설마 돈 때문에 틀어질까? 이런 생각 이제는 순진한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부모가 남긴 땅 한 평, 예금, 몇 천만 원 앞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쟁자가 됩니다. 유산, 간병비, 상속세, 재산 정리 문제만 나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 따위는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내가 더 챙겼다, 넌 한 푼도 안 냈다는 말들이 오가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곁에서 희생하며 병간호를 해왔고 누군가는 멀리서 전화 한 통 없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모든 걸 반반 나누자고 나서면 내가 뭘 위해 희생했는데라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는 그게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뻔뻔한 말로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틀어집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가 얽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봤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해도 속으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라는 분노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눈을 피하고 조문도 따로따로 갑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김춘식 씨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본인이 10년 가까이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병원비, 요양보호사 월급, 약값, 심지어 기저귀 비용까지 모두 김 씨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유산 분할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이 법적으로 4등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춘식 씨는 말했습니다. 10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 어머니를 돌봤고 제 손으로 목욕도 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나눠달랍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결혼식 청첩장이 왔을 때도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 인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들춰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몫을 먼저 따지는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마음의 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외롭고 약해질수록 이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피를 나눴는데 이럴 수 있나? 라는 배신감은 더 깊은 상처로 변하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의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남은 건 형제들끼리의 냉정한 계산뿐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고 더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나이 들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남입니다. 이기적인 욕으로 나를 갉아먹는 형제라면 과감하게 끊는 게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조차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늙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우선하는 사람, 명예를 좇는 사람,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종교나 정치에 빠진 사람.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엇나가고 결국 그 다름은 서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까지 번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말끝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무 고지식해라는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방식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의 고집은 대화를 싸움으로 바꿉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에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자랐어도 삶이 갈라지면 언어도 감정도 공감도 끊어집니다. 결국 가까워야 할 형제는 누구보다 낯선 존재가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임경자 씨는 동생들과는 벌써 10년 넘게 왕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모임을 하던 중 둘째 동생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사 좀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막내는 누나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이후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는 둘째의 말에 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생일, 명절, 부모 기일 아무 연락도 없고 서로의 집 주소도 모를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임 씨는 말합니다. 그 애들이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피곤해요. 이처럼 가치관이 충돌하면 피를 나눈 사이라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남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서는 심장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오빠인데 그건 아니지 같은 말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엔 벽이 생기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 순간부터 형제는 그냥 예전 기억 속 인물이 됩니다. 연락이 와도 받기 싫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과의 만남이 덜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가 성장하며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고 있고 누군가는 늘 뭔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보다 더 불편한 남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든 형제입니다. 옛 추억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감정이 다르고 삶의 해석이 다르고 결국은 갈등만 남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추억 속에만 남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형제는 과거의 공감이지 미래의 대화 상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감정의 칼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내 자식은 왜 그래? 입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는 단숨에 적이 됩니다. 칭찬이든 비교든 충고든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언급하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아직도 취직 못했대? 내 딸은 왜 결혼을 안 해? 이런 말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지만 들은 쪽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안부 연락은 점점 줄고 명절에도 밥상머리에 앉기 불편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 안에 부끄러움, 자격지심, 분노가 뒤엉켜 폭발할 듯이 웅크려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식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감정의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는 자식이 유학을 갔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혼을 겪은 상황이라면 그 대화는 고문이 됩니다. 속으로는 자랑 좀 작작하지,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를 악물고 있지만 겉으론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여동생 셋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모이면 수다 산매경이었고 명절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막내딸의 이혼 소식이 퍼진 이후였습니다. 둘째 동생이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밥상에서 첫째 동생이 또다시 그래도 우리가 조카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애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니들 자식이 다 잘난 줄 아냐? 이후 그 자리는 얼어붙었고 그날을 끝으로 박 씨는 두 동생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셋째 여동생과만 간간히 안부를 나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자식까지 품어줘야 가족이지. 내 속을 긁으면서 자식 흉보는 건 남보다 더 밉더라.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형제끼리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피보다 말이 무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시선 하나에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명절도 모임도 전화 한 통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형제는 내 자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식 문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형이라는 점입니다. 취업, 결혼, 손주, 집 마련, 이혼, 병원비, 부모 간병 분담까지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자식 문제는 형제 간의 갈등 불씨가 됩니다. 한쪽은 왜 우리 애만 시킨 거야? 다른 한쪽은 넌 자식 있다고 빠지니? 이 말들이 오가면 더 이상 형제는 아닙니다.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식습니다. 사람은 자식 문제에 있어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웃어넘기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내 자식까지 평가한다는 사실은 감정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들수록 자식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고 그 금기를 깬 형제는 남이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무너지는 관계는 다시 싸기도 어렵고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상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품지 못하는 형제는 결국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켜줄 사람만이 노년에 진짜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의 마지막까지 정리한 사람만 모든 원망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오가야 할 시점이 오면 이상하게 형제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멀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엔 단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간병, 비용, 장례, 정리, 후속 처리까지 떠넘긴 채 나머지 형제는 뒤에서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았냐? 왜 그 병원에 모셨냐? 엄마 유품은 왜 그리 정리했냐? 아버지 마지막 입원비는 누가 냈냐? 그때부터입니다.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은
은혜도 아닌 원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외롭고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4세 정미숙 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3기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4명의 형제 중 막내인 정 씨만이 손수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 진료를 동행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90만 원씩 간병비가 나갔고 동생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달에 보탤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 씨는 장례 준비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왜 엄마 유언장을 정리 안 했냐? 집 정리는 왜 내가 마음대로 했냐? 돈 쓴 내역 영수증 다 모아와라. 그 순간 정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퉜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마음은 다 남이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졌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는 따가운 말뿐이었다. 이젠 가족이고 뭐고 믿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은 형제들 사이에서 잔소리 듣는 사람, 뒤끝 남는 사람, 책임 떠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없고 의심과 불신만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닫히고 형제는 남이 됩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무책임과 뻔뻔함,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한 사람에게 던지는 싸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도 그동안의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의무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지고 누군가는 뒤에서 평가하며 누군가는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침묵의 죄책감은 오히려 억지주장으로 뒤바뀝니다. 그때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냐?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 거다는 말은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눈 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나보낸 그 순간 남은 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이고 형제는 의지처가 아니라 감정을 짓누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존재가 바로 형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낯설게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그냥 나가봤자 뭐해?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도 재밌게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순간 외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노선의 버스를 끝까지 타보며 작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단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작은 모험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오희선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갑니다. 20년 넘게 그 노선, 그 정류장, 가끔 기사 얼굴도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던 오 씨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 텀블러 하나 들고 오 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절대 갈 일 없는 항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개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작은 평상 하나,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환한 미소. 혼자 오셨어요? 밖에 앉아도 돼요.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어깨를 툭툭 치는 햇살이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돌아가는 길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선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졌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오 씨의 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낯선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말라갑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늘 듣던 이야기 속에 갇히면 외로움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타본 적 없는 버스 한 번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의 이름, 가본 적 없는 시장 하나,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가능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일정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낯선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마음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찾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타는 버스를 종점까지 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유쾌하게 이겨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멀더라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멀다는 이유로, 돈 든다는 핑계로, 괜히 무리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순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불면이 사라졌고 수평선을 보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 뒷바라지로 바다는 언제나 TV 속 풍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은 옷도 벗은 옷도 구분 없는 무채색의 날들.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허무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동해안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버스 예매 앱을 천천히 배우고 숙소도 직접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닌 멀지만 가보자는 말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자식들에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테니까요. 정 씨는 작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동해로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따끈한 매운탕을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발에 찬 조약돌을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정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씨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씨는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보러 다니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되는 풍경, 말은 없지만 모든 걸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상이 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먼저, 자식 중심,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영선 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들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엄마, 급하게 돈 좀 쓸 데가 있어서요. 자식들의 요청은 대부분 부탁이지만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끙끙 앓던 날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병원도 혼자 갔고 약국도 혼자 들렀으며 이틀 동안 누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그 뒤로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변했네,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도 바꿨고 처음으로 머리숱이 빠진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깁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를 잃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결국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처음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붙지 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외면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일수록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건 과감한 선택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늘 동생을 챙기고 엄마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갔고 청춘은 일터에, 결혼은 고생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된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어릴 적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었지. 하지만 손은 지갑을 망설였고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자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들어가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고 중고악기 가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 평생 안 하겠구나.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용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길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은 엉망이고 박자는 늘 늦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얼마나 하시려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진 몰라도 오늘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결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은 물건처럼 재입고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배우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약을 확정짓는 건 당신의 결제 버튼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나이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당신 삶의 무대는 자꾸 뒷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 손으로 결제하는 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증명해 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망설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나왔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겨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호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젊을 땐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어느 겨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 후 퇴직, 그 후엔 아내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떠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반지하방.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할 일도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침묵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소리만 크게 울리고 밥은 늘 반찬 없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세월이 담긴 사진들, 아직 어렸던 자식들, 병문안 온 친구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던 작업복 차림의 자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찍은 겨울철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시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과거의 나까지도 지워버리는 잔인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견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계절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쩌면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당신에게 자신을 위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속에서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생존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그 시간을 말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비록 고요하고 텅 빈 하루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뜨겁고 굵직하게 지나왔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 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다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와의 여행은 외로움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유와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박복자 씨는 70을 훌쩍 넘긴 홀몸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수도권에 살면서 설이나 추석에만 연락이 닿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꿈꿨고 친구들과 봄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고 말만 무성했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박 씨는 그 어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눌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TV에서 혼자 전국을 돌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꽂힌 듯 다음날 아침 박 씨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미리 싸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 여유롭게 먹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까지도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도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여행을 미룬다면 결국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떠나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가방을 싸야 합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챙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그 순간 외로움은 등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풍경이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누군가 함께하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 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시부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의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에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마리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